서양에서 발생한 철학의 역사, 이를 서양 철학사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철학 공부에 체계를 갖출 수 있죠. 따라서 이 분야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먼저 책을 구입하기 위해 서점을 찾지만 우선 책의 두께에 먼저 놀라고요. 다음으로 그 옆에 제2권이라고 하는 책이 더 두껍게 딱 버티고 있어서 그만 발길을 돌리고 만다는 얘기. 따라서 오늘 저는 총 2편에 걸쳐서 여러분의 서양 철학사 입문을 돕는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서양 철학사가 가진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철학사 전반에 대한 흐름을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도서 선택 시 참고해야 할 점들, 그리고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될 2차 강의에서는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여러 철학사 관련 도서들 중 널리 읽혔던 것들, 영향력이 강한 것들을 중심으로 몇 권을 선정을 해서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칸트, 플라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자, 지금 이 4명의 철학자들을 시대 순서에 맞게 나열해 볼까요? 네, 지금과 같은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서양 철학사의 내용이 아무리 방대하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지난 과거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순서로 유지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 철학사의 흐름을 힘들더라도 한 번만 잘 정리해 놓으면 이후로는 결코 그 순서도 바뀌지 않고 일반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 가성비가 참 뛰어난 것이 철학사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철학사가 어떤 특징에 기초하여 서술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사 관련 도서들은 무조건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 시민 도시인 밀레토스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 바로 여기서 철학이 처음 등장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증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학계의 견해가 거의 일치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자의 개인적 성향과 집필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저자는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곧바로 그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지만, 다른 저자는 탈레스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 경제, 지리적 특징부터 소개하면서 그 설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의 시대 순서에 대한 소개는 어떤 책이든 거의 똑같지만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저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철학 이야기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크게 4시기의 순서로 전개되며, 고대는 소크라테스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등장 이전까지의 철학이 주로 만물의 근원 또는 우주의 구성 원리와 같은 자연학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소크라테스의 등장 이후부터는 그 관심사가 인간의 문제로 옮겨왔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사 책들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의 시대 또는 자연 철학의 시대, 이런 제목을 첫 번째 제목으로 사용을 하면서 한 챕터를 묶으며 그 다음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그런 구성을 취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이러한 철학사는 과거의 사실들과 철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을 그저 모아놓기만 한 그런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주제별로 분류하고 여러 사상들의 상호관계 및 인과적 과정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정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철학사 서술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헤겔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철학사를 공부함으로써 칸트 또는 플라톤 이런 학자들이 어떠한 지적인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들이 왜 저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저 당시 저런 고민을 했었나 하는 것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서양 철학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와 함께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참고해야 할 사항들, 특히 도서 선택의 기준이 될 내용들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대 철학에서는 먼저 자연 철학의 시대가 있었고, 이후로는 철학의 중심 무대가 아테네로 옮겨지면서 소크라테스가 펼치는 인간의 철학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만나게 되죠. 참고로 이 두 인물의 철학은 논리학, 인식론, 윤리학, 정치철학, 무엇보다도 형이상학의 기초적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들의 철학은 향후 펼쳐지는 서양 철학의 모든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양 철학사를 구입할 때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을 얼마나 제대로 풀이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을 가볍게 또는 어설프게 건드리고 있다면 결코 그 책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플라톤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 곧 무너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왜냐? 이후로 신플라톤주의가 나오죠? 또 중세 철학으로 가면 거기서 교부 철학 시대에 플라톤 사상이 거대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근대 철학에서도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과 실제라고 하는 이원론의 형태를 가진 채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때문에 그의 이런 철학을 여기서 잘 정리해 놓지 못한 채 진도를 나가게 되면 결국 전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 이 점을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 이 지역 일대는 정치군사 지역으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원전 146년에 로마의 속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철학의 중심 무대는 이제 로마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로 등장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는 펼쳐지게 되니, 이때 주목해야 할 철학은 크게 네 부류로 에피쿠로스, 스토아, 회의주의, 그리고 신플라톤주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서양 철학사를 집필한 많은 저자들은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왔어요. 그 중요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프랑스의 질 드루레주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저 시기의 철학에 담겨있는 가치를 재발견했다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 내용들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반영된 철학사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시기의 철학은 그리스 전통의 붕괴, 거대한 제국에 등장에 따른 개인의 소외 문제 등등이 대두되던 때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안정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지역의 사상이 혼용된 그런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철학이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그 특징을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 529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플라톤이 세웠던 저 유명한 학교 아카데미를 폐교시키죠. 그 이유는 이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기독교에 반하는 이교도 사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폐교를 기점으로 사실상 서양의 고대 철학은 종언을 맞이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서양 철학사 관련 책들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고대 철학을 정리하며 다음으로 중세 철학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살폈던 아카데미의 폐교 사유가 뭐였죠? 네, 바로 기독교가 아닌 이교 사상을 가르친다는 점이었죠. 즉 이 시기부터 유럽은 본격적으로 기독교 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로 신학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펼쳐지니 이러한 신중심의 철학이 주를 이뤘던 시기를 서로마 제국 멸망의 해로부터 동로마가 망하는 1453년 또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1517년까지의 약 1000년의 시기로 잡습니다. 그러므로 이 긴 세월 동안 펼쳐진 철학의 주요 주제는 신학이었으며, 심지어 이 시기의 철학은 신학의 신여에 불과했다라는 말도 있으나 사실 이러한 주장은 좀 과도한 것이고 왜곡된 거예요. 따라서 그 내용을 세밀하게 다시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철학 또한 매우 개성이 강하게 다방면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철학을 잘 알고 있어야 근대 철학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는 것.
따라서 중세 철학은 신학에 불과하다며 가볍게 다루거나 형식적으로 다루는 그런 서양 철학사 관련된 책들은 여러분들이 좀 제외하셔야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학술적으로 잘 분석해서 풀이해주는 그런 책들을 찾는 게 서양 철학사 선정 기준의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세 천년의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이름도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죠. 먼저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인데 플라톤 사상을 적극 끌어들여서 기독교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초로 신학을 보다 정교하게 정리하여 그 완성을 보았죠. 어쨌든 이러한 중세 철학은 서방교회의 최고 권력자인 교황의 권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부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점점점 그 색깔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문화가 부흥하는 르네상스 시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기, 즉 근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종언을 구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서양 철학사 관련 도서들 중 분량이 적고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그런 책들은 이 부분에서 곧바로 근대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중세 철학과 관련해서 이슬람 철학 및 이들의 문화로부터 영향받은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철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소개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과 철학적 특징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근대로 곧바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본시 근대 시기의 철학은 신의 영향에서 벗어난 인간, 그러니까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신의 도움 없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인신론적인 사유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가령 르네 데카르트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여기 있는지 아니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신에게 알려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신에 그는 내가 진짜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 없다면 이런 의심도 불가능한 것이므로 생각하고 있는 나, 이것이 곧 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신에게 기대지 않고 철학을 펼쳤으므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왜 그는 이런 철학을 수립해 놓고도 신을 부정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실체를 크게 셋으로 나눴는데 여기서 무한 실체가 신이고 유한 실체로 정신과 물질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철학을 잘 살펴보면 여전히 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근대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 라이프니츠 역시도 변신론이라 해서 신을 위한 변론을 펼칩니다. 자, 근대는 신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시대라 했는데 왜 이들은 여전히 신을 논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이때 혼란을 겪는다면 이는 중세 철학에 대한 공부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철학의 주요 문제의식들을 공부한 후에 이것이 르네상스 시기에 어떻게 다뤄졌고 이후로 근대 철학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었나 하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해버린 그런 요약된 형태의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게 되면 당장은 좋죠. 내용이 짧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왜 근대 시기인데 자꾸 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지? 하면서 정리를 못한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되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었다. 뭐 이러니까 어제까지 중세, 오늘부터 근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설해주는 철학사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흐름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죠. 근대 시기의 철학은 크게 대륙의 이성론과 영국의 경험론으로 구분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둘은 관심 주제는 같지만 연구 방법론이 서로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국 경험론에 속하는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귀납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직접 여러 사례들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검토하고 그 검토된 결과값들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대륙의 학자들은 연역 추론이라 해서 하나의 중심 원리에 기초하여 여러 사례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 경험론으로 구분하는 그 이유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바로 스피노자예요. 이 사람의 철학은 좀 특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역적 추론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대륙의 이성론으로 분류될 수 있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물리지만 그의 철학적 내용이 다분히 탈근대, 즉 근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기상 같이 묶어는 두었어도 그의 철학은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와는 확연히 다르며 특히 신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파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의 철학을 탈근대적인 성격으로 보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근대 철학이란 범주 속에서 스피노자를 공부를 해두되 나중에 따로 탈근대적인 요소를 가지고서는 한번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 이 점만 좀 주의를 하면서 이 근대식의 철학사 내용을 정리를 하면 나중에 큰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점도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이 두 종류의 철학은 독일 감염론의 영역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칸트가 이 양자의 철학을 종합시켰거든요. 따라서 칸트의 철학을 거대한 강물들이 모여드는 호수에 비유하곤 하죠. 이러한 칸트는 서양 철학사의 거대한 흐름으로부터 발생한 방향을 한번 바꿔놓게 되니 그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지만 코페르니쿠스는 그 반대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을 밝혔죠. 마찬가지로 칸트 이전까지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세계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부여받아서 이 세계를 안다고 보았는데 칸트는 그 반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 능력의 틀, 이것에 따라 세계를 구성해서 파악한다고 했죠. 이런 칸트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적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며 이런 혁신적인 사고가 마치 저 코페르니쿠스의 사고를 닮았다고 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하여 이제 서양 철학의 중심 무대는 독일로 옮겨지게 되며 여기서 발전한 독일 관념론의 역사가 소개되는 것이 철학사의 전개 과정이니 우린 여기서 피테, 쉘링, 헤겔로 이어지는 철학적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근대 철학의 완성자라 불리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헤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절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섭렵함으로써 근대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이 시기의 최대 관심사는 결국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지식의 문제였다는 것이고 이 인식론적인 문제에 기초해서 헤겔의 이론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자고요. 그리고 이 독일 관념론으로부터 여러분의 독해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독일 철학의 특성상 요약이 쉽지가 않고 특히 헤겔의 철학은 그 양이 정말 방대하잖아요. 거기다가 개념 어휘의 사용이 프랑스어나 영어와는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번역한 사례들도 속출하고 특히 비문이 많이 나타나서 기본적인 내용 이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략적인 분위기만 확인하신 후에 나중에 칸트나 헤겔에 대해 잘 번역해 놓은 책들이 최근에 국내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헤겔 이후의 독일 철학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인기가 많은 인물들 있죠. 쇼펜하우나 니체 등과 같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며 신칸트 학파 그리고 프랑스의 실증주의, 영국 공리주의 등등이 소개되는 게 일반적이며 이 다음으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현대 철학은 20세기 초의 사상들을 주로 소개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오스트리아의 빈학파,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이나 분석 철학의 경향들, 그리고 베르그송과 화이트헤드, 독일의 현상학 및 실존주의 등등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철학사 전체에서 현대 철학은 사실상 그 비중이 가장 덜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현대 철학이 그 자체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본시 철학사란 철학자의 사상을 그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여러 사상들과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서 현대 철학은 차후로 몇백 년 뒤에 나올 서양 철학사에서 그 위치를 더 잘 잡아놓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철학사 관련 책들을 가지고서 현대 철학의 전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런 얘기이고요. 적어도 20세기 초까지의 사상들만 가지고 그 흐름과 특징을 잘 파악하면 철학사에서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장 최근의 철학자들, 리처드 로티 이런 인물들이 이 철학사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철학사 책은 별론데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며, 현대 철학은 그 1차 문헌들을 가지고 따로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철학사의 특징과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도서 선정 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배운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향후 서양 철학사를 공부할 때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예고한 것처럼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주요 책들을 직접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